한수연의 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출 때 각각의 음표는 색깔이 되고 감정이 되었다. 어둠은 그녀의 시야를 앗아갔지만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녀의 영혼에 직접 속삭여주는 선물을 남겼다. 쇼팽의 녹턴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질 때 그 선율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홀로 남겨진 삶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으며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할 아름다움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검은색과 흰색의 건반은 고독한 밤의 풍경이 되었다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되었다가 가슴속 깊이 묻어둔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귀로 피부로 그리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의 미세한 변화로 날씨를 짐작했고 이웃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의 무게로 그들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고 단순했으며 예측 가능했다. 그리고 수연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질서와 평화를 찾아냈다. 음악은 그녀의 언어이자 피난처였고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었다. 그녀가 연주를 멈추자 마지막 음의 여운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흩어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동안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수연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진성그룹 타워의 최고층에서 강지훈은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숫자로, 데이터로 그리고 냉정한 이성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감성적인 장식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끝난 화상회의에서처럼 낮고 단호했으며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채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부하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경외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고 실패란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린 남자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사적인 물건이 있었다. 정교한 액자 속에 담긴 낡은 사진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매일 밤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회의를 마친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텅 빈 눈에는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에게 도시는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시장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단골 가게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흰 지팡이가 보도블록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익숙한 길을 안내했다. 저녁 시간의 거리는 온갖 소리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수연은 이 모든 소리의 교향곡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녀는 소리의 결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도를 그렸다. 그녀에게는 이 소음마저도 살아있음의 증거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붕어빵 가게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냄새에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을 채우는 소중한 기쁨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복잡한 심경으로 빌딩을 나섰다. 방금 끝난 이사회는 그의 계획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서 회장. 그의 계모 때문에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의 미래와 새로운 인수합병 전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질주하는 속도감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잡념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는 주위의 세상에 무관심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목적지만이 존재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밤의 도시를 가르며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운명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강남의 번화 한 횡단보도 앞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충돌했다. 수연이 녹색 신호등의 안내음에 맞춰 길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사람들을 헤치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놀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작은 혼란이 일었다. 바로 그 순간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지훈이 차에서 내려 급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인파의 흐름에 밀려 비틀거리는 수연과 가볍게 부딪혔다. 조심 좀 하시죠. 무심코 던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연은 충격으로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꼿꼿이 섰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과 조급함을 느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그녀의 일상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대신 그녀의 모든 신경은 다른 곳에 집중되었다. 그가 그녀와 부딪히는 순간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뒤이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울리는 작지만 맑고 청가한 금속성 소리. 팅 하고 울린 그 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뚫고 오직 그녀의 귀에만 명확하게 박혔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멈추게 하는 작은 종소리 같았다. 지우는 자신의 중요한 물건이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시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고 횡단보도는 일상의 소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귀는 여전히 아까 그 작은 소리가 났던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피아노 건반 위에서 정확한 음을 찾아내듯 보이지 않는 바닥 위를 섬세하게 탐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가락 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작고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정교하게 새겨진 듯한 무늬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바닥 안으로 감싸 쥐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스팔트의 거친 표면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물건이었다. 그녀가 일어서자 횡단보도의 신호는 이미 여러 번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 그녀와 부딪혔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수연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정체 모를 물건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작은 물건이 앞으로 자신의 고요했던 삶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강지훈이 목적지인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이사회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그것은 세상이 아는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차갑고 익숙한 금속의 감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옷감뿐이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황하며 양복 주머니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바지 주머니, 코트 주머니, 가방 안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그것은 없었다. 십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뗀 적이 없었던 그의 유일한 과거이자 마지막 남은 온기였던 펜던트가 사라진 것이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통제불능의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이 작은 펜던트의 부재는 그의 견고했던 세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동선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회사 주차장, 그리고 번잡했던 횡단보도에서의 그 짧은 충돌. 그는 즉시 비서실장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강남역 사거리 일대 CCTV를 전부 확보해. 1시간 전 내가 그곳을 지날 때 있었던 모든 기록을,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아주 작고 낡은 은색 펜던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이건 명령이야. 김 비서는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오는 상사의 전례 없는 다급함과 분노에 당황했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총수였다. 그 펜던트가 대체 무엇이기에 철옹성 같던 그를 이토록 흔드는 것일까? 한편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수연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주머니 속 차가운 물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형태를 더듬자 그것이 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하트 모양의 로켓 펜던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면은 닳아서 매끄러웠지만 한쪽 면에는 섬세한 꽃무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경첩 부분을 찾아 조심스럽게 열자 안쪽에 비어있는 작은 공간이 느껴졌다. 사진이나 다른 무언가를 넣는 공간인 듯했다. 그녀가 펜던트를 쥔 채 눈을 감자 이상한 감각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시각적인 기억이 아니었다. 비온 뒤 흙냄새가 섞인 풀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손을 잡아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 아주 희미하고 단편적인 감각들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무언가를 만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감각의 정체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왜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흔드는 것일까? 이것의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다음 날 진성그룹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밤새 펜던트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그는 예정된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오직 펜던트를 찾는 일에만 몰두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수십 개의 CCTV 영상을 그는 눈이 빠져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문제의 순간을 찾아냈다. 번잡한 횡단보도, 오토바이를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흰 지팡이를 든 여자와 부딪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떨어져 바닥으로 구르는 장면이 흐릿하게 포착되었다. 영상을 느리게 돌리자 그 여자가 몸을 숙여 무언가를 줍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저 여자야.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가 그걸 주었어. 당장 저 여자를 찾아. 김 비서는 막막했다.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하지만 총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정보팀과 보안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여자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를 분석하고 그녀가 지나간 길의 상점들을 탐문했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단서가 잡혔다. 한 가게의 선명한 CCTV 영상에 그녀가 인근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추가적인 탐문을 통해 그녀가 그곳에 사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한수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 비서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지훈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동안 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차를 준비해. 내가 직접 가지. 김비서는 놀랐지만 그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의 차가 수연이 사는 낡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자신이 사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고 낡은 풍경이 낯설었다. 이곳에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을 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침내 삼각의 미호 낡은 철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횡단보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은 마치 그의 존재를 소리로 느끼려는 듯 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를 훑어보았다. 값싼 스웨터와 면바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모든 것이 그가 속한 세계와는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텅 빈 시선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한수연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의 숨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조급함이 섞여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와 고급 원단의 마찰음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제 강남 사거리에서 나와 부딪혔던 분이시군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내 물건을 주운 걸로 아는데 돌려받으러 왔소. 그는 서론을 길게 끌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회수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녀를 향해 내밀었다. 사례금이요. 이걸로 번거롭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할 거요. 그의 행동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돈과 권력. 모든 것은 거래될 수 있고 모든 문제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수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실망감 그리고 차가운 모멸감이었다. 제가 돈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래인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당황했다. 감히 누가 진성그룹의 강지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인가?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요.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실렸다. 그 물건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게 아니야.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요. 그래서 더더욱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수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물건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의 그런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하기 전까지는 돌려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있어 생전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저항이었다. 그의 부와 권력이 그의 이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힌 것이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알 수 없는 당당함에 속수무책으로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후회하게 될 거요.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차가운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수연은 가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그가 남기고 간 침묵 속에 홀로 남았다. 같은 시각 평창동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진성그룹의 안주인 서은숙 회장이 아들 강민우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아하게 찻잔을 든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훈이 그 녀석 이번 이사회에서도 너무 기고만장하더구나. 마치 진성이 전부 자기 것인 양.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자 맞은편에 앉은 민우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늘 지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복형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평생의 열등감이자 극복해야 할 산이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저 녀석이 저렇게 날뛰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 삼아 회사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이 뻔한데. 민우가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조용히 제지했다. 흥분하지 마라, 민우야. 성급한 자는 언제나 패배하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약점은 감정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인간일수록 아주 작은 감정에 균열이 생기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지.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그녀가 지훈의 곁에 심어둔 정보원이었다. 서 회장은 잠시 자리를 비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이 어젯밤부터 전례 없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비서실을 총동원해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심지어 오늘은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눈먼 여자 하나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는 보고였다. 눈먼 여자라고 서 회장이 되물었다. 정보원은 그 여자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이며 강지훈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물건을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끄는 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철 같던 강지훈을 이토록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물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정체불명의 여자. 그녀는 다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민우야, 그녀가 아들을 불렀다.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구나. 그녀는 방금 들은 정보를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민우의 얼굴에도 점차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니. 서 회장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체스판 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말이 등장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완벽해 보였던 강지훈의 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도 있었다. 강지훈은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명예는 한수연이라는 여자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의 고요한 저항은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생긴 첫 균열이었다. 며칠 동안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당당했던 목소리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텅 빈 눈동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깨달았다. 협박과 회유라는 기존의 방식은 그녀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이었다. 그는 끈기라는 무기를 선택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나오는 길목에서, 그녀가 장을 보러 가는 시장 입구에서 그는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처음 수연은 그의 존재를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존재감은 그녀의 고요한 세상에 잔잔하지만 멈추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레슨을 마친 수연이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타요. 데려다 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끈질김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쏟아지는 비와 그의 고집에 결국 차에 오르고 말았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펜던트는 내 유일한 약점이니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펜던트를 돌려달라고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점자로 된 희귀한 악보를 구해다 주었고 향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차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를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재즈 바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수연은 다시 펜던트에 대해 물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열었다. 어릴 때 내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 이름은 혜진이.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외로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런 자신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던 혜진이라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펜던트는 두 사람이 영원히 서로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약속하며 나눠 가졌던 반쪽짜리 하트 로켓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 년 뒤 혜진이네 가족은 빗길 교통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이건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이자 갚아야 할 빚 같은 거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연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혜진, 교통사고, 반쪽짜리 로켓.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끔찍한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기름 냄새, 머리를 관통하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소년의 절박한 외침. 안 돼. 그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독한 두통이 몰려왔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반응에 놀라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소 한수연 씨.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그녀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방금 전의 감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의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연은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보았고, 지우는 그녀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영혼을 발견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직 펜던트를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둘 사이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 사람을 이어주는 불가합의한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펜던트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상이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서 회장과 강민호는 한수연에 대한 상세한 뒷조사 보고를 받았다. 그녀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기억과 시력을 모두 상실한 고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난 해가 강지훈의 친구 혜진이 죽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해와 일치한다는 점. 교활한 서 회장은 이 섬뜩한 우연의 일치 속에서 거대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거리가 아니었다. 강지훈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였다.
서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우야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돌아가게 됐구나. 그녀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저 가여운 장님 아가씨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도록 친절하게 도와주는 거야. 강지훈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의 음모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싹트기 시작한 관계 위로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음모가 뒤섞인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수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숫자로 가득했던 그의 회색빛 세상은 그녀를 만나면서 다채로운 감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희귀한 악보나 차를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로만 존재했던 세상을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수연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새벽의 식물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수연은 손끝으로 잇을 맺힌 장미꽃잎의 부드러움을, 낯선 열대식물의 거친 인맥을 느끼며 처음으로 식물의 형태를 그려보았다. 그녀는 코끝을 스치는 수천 가지의 꽃향기에 취해 어린아이처럼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지훈의 텅 비었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또한 그녀를 위해 작은 연주회장을 통째로 빌려 오직 그녀만을 위한 현악 사중주 연주회를 열어주었다. 수연은 수많은 관중의 기침소리나 부스럭거림 없이 오직 악기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소리의 진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첼로의 낮은 울림이 바닥을 통해 그녀의 발끝으로 전해졌고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은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연주가 끝나고 수연은 지훈을 향해 말했다. 고마워요. 태어나서 가장 완벽한 연주회였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지훈이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충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잊고 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고 있을 때였다.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부드러운 흙이 두 사람의 손길에 따라 서툴게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수연은 흙의 감촉에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그릇의 형태를 빚어 올렸다. 바로 그때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가 앞으로 쏠리며 흙 위로 툭 떨어졌다. 수연은 작업을 멈추고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목에서 풀어 지훈에게 내밀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이게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믿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훈은 그녀가 내민 펜던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드는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펜던트를 다시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아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야.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가 안전하게 간직해줘. 그의 행동과 말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 이상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자신의 과거와 심장을 온전히 그녀에게 맡기겠다는 고백이었다.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그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준비된 음모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한 타블로이드 신문 한 면에 강지훈과 한수연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이다. 진성그룹 강지훈 총수 시각장애인 꽃뱀에게 홀렸나. 기사의 내용은 악의 그 자체였다. 수연은 자신의 장애를 무기 삼아 재벌 총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교활한 사기꾼으로 묘사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된 루머와
조작된 과거 이력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이 기사는 서 회장과 강민우가 치밀하게 계획한 작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강민우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하며 주요 주주들과 언론사에 전화를 돌렸다. 그는 강지훈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그의 경영 능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론을 선동했다. 이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진성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강지훈은 순식간에 언론과 주주들의 집중포화를 맞는 위기에 처했다. 폭풍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수연의 삶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조용했던 아파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쳤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카메라 플래시를 무차별적으로 터뜨렸다. 그녀가 느끼는 세상은 온통 자신을 향한 비난과 의심저기에 찬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이웃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고요하고 안전했던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잔인함 앞에 홀로 내던져졌다. 지우는 미디어의 포위망을 뚫고 미친 듯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아파트 복도에서 그는 간신히 기자들을 따돌리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지우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막아줄게. 하지만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순간 세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대에 올렸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혹은 홀로 이 거대한 폭풍을 맞서야만 했다. 강지훈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두 걸음씩 그를 뒤로 물러나게 했다. 서 회장과 강민우는 그림자 속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조종했다. 그들은 조작된 증거들을 추가로 흘리며 불길에 기름을 부었고 지훈의 모든 대응을 무력화시켰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연을 파괴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의 불안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그의 보안팀으로부터 수연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했고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의심스러운 자들이 배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서 회장은 지훈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걱정이구나.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할 텐데 말이야. 그 말은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었고 명백한 경고였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수연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평생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세상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뿐이었다. 그가 그녀의 곁에 있는 한 그녀는 영원히 관역이 될 것이다. 그는 처음 만났던 그날의 차가운 가면을 다시 꺼내 썼다. 그는 수연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그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미소를 외면했다. 그만합시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이 스캔들 회사에 너무 큰 타격을 줬어. 그리고 나도 이제 지쳤어.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온 잔인한 말들을 기계처럼 내뱉었다. 처음부터 실수였어. 당신에 대한 동정심 혹은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지. 우리 이제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수연의 심장에 박혔다. 수연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필사적으로 고통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뱉어낸 말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의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동안 수연의 세상은 다시 침묵과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악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녀는 배신감과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는 스스로도 몰랐던 강인한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단순한 스캔들이라면 이렇게까지 개인적이고 잔인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했다. 수연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기자로 일하는 박유라에게 연락했다. 유라는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특히 수연이 겪는 단편적인 기억의 섬광과 펜던트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연아,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니야. 네 과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유라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수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연이 어릴 적 겪었던 교통사고의 경찰 기록을 찾아냈다. 사건은 단순 졸음운전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기록의 허술함 속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 유라가 가져온 자료들은 수연에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이름가에 차량에 대한 희미한 묘사, 모든 것이 수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연은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의 웃음소리 빗길을 달리는 차, 그리고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 자신들의 차를 들이받는 거대한 트럭. 차가 뒤집히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 누군가 차문을 열고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 얼굴. 그녀가 뉴스에서 보았던 젊은 시절의 서은숙 회장의 얼굴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수연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에 섬광과 함께 잊혔던 이름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깨달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야, 나 알 것 같아. 그 펜던트, 혜진이라는 이름. 내가 신혜진이야. 그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거대한 실체를 마주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시작된 한 가족을 파멸시키고 모든 진실을 덮으려 했던 살인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기억의 댐이 무너지자 20년 동안 갇혀있던 진실의 급류가 한수연 아니 신혜진의 영혼을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끔찍하지만 선명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친구 유라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유라는 자신의 탐사보도 능력을 총동원하여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다. 그는 20년 전 서은숙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남자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지방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는 서 회장이 혜진의 아버지 당시 유망한 IT 기업의 대표였던 신 대표를 만나 사업 합병을 논의하던 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서 회장이 거에게 돈을 주며 자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은숙은 혜진이네 가족의 재산을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을 탐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위장하여 그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혜진은 기억을 잃고 눈까지 멀었으니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다. 이제 혜진은 이 모든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강지훈이 필요했다. 그가 자신을 매정하게 밀어냈던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야 했다. 단순히 음모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들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혜진은 김 비서를 통해 조심스럽게 강지훈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처음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대했던 한강이 보이는 재즈 바로 장소를 정했다. 약속된 시간 지훈이 바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돈을 요구하거나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는지 잔뜩 날이 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아있는 혜진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강인한 결의에 차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했다. 혜진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펜던트를 올려놓았다. 당신은 내게 신혜진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그 이야기의 나머지를 들려줄게요. 그녀는 지난 며칠간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되찾은 사고의 기억 꿈속에서 본 서 회장의 얼굴, 운전기사의 증언. 지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점차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내 기억 속에서 이 펜던트를 주며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나를 혜진아라고 불렀죠. 그게 내 이름이니까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강지훈의 견고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애도했던 첫사랑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일한 친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밀어냈던 여자가 바로 그 혜진이었다. 거대한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테이블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렸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미안해. 내가 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뜨거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복수의 칼자루는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서 회장을 무너뜨릴 겁니다. 지훈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무대는 며칠 뒤에 열릴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곳은 서 회장과 강민우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자리였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재계가 주목하는 가장 완벽한 심판대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이용해서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다. 김 비서는 그의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모든 과정을 도왔다. 혜진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고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증언을 준비했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과 청각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강력한 동지였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진성그룹 타워가 보이는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저곳은 그들의 정의가 실현될 무대이자 20년간 이어진 비극이 끝을 맺을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었다. 진성그룹의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스캔들로 인해 흉흉해진 여론 속에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회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은숙 회장과 강민호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다.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강지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예정이었다. 잠시 후 강지훈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활화산 같은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곧 터질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예상대로 강민우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긴급 의안을 상정하며 CEO 강지훈의 사생활 문제와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문제 삼아 회의만을 발의했다. 그는 조작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지훈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갔다. 서 회장은 슬픈 표정으로 일어나 회사의 명예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주주들의 동의를 구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들이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마이크를 잡은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회의만에 대한 투표를 하시기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할 진정한 명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된 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진성그룹의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진테크 불법 자산 찬탈 사건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지훈은 한 명의 검사처럼 서은숙의 범죄를 하나하나 대중 앞에 폭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20년 전 혜진의 아버지 회사였던 신진테크의 주식이 서은숙 소유의 유령 회사로 불법적으로 이전된 서류 증거들이 나타났다. 이어서 회의장에는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 회장의 옛 운전기사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음성 파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길의 고의적인 사고서, 회장의 섬뜩한 지시, 그리고 거액의 입막음용 돈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서 회장과 민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여기 그 모든 범죄의 마지막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지훈이 회의장 뒤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흰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강인한 소리였다. 여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강지훈의 옆에 섰다. 지훈이 그녀를 소개했다. 이분이 바로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빼앗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신혜진 씨입니다.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그 어떤 연설가보다도 당당했다. 그녀는 떨림없는 목소리로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자신을 내려다보던 서은숙의 얼굴을 증언했다. 그녀의 생생한 증언은 서은숙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거짓말. 저 미친 여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야. 서은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다가가 넋이 나간 서은숙과 강민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횡령 주가 조작 혐의였다.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마침내 실현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서은숙 모자의 재판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그 폭풍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진성그룹은 강지훈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그는 신진테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지훈과 혜진은 한적한 수목원을 거닐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이 되어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봄꽃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지금 내 앞에는 노을빛을 닮은 주황색 튤립이 활짝 피어 있어. 혜진은 그의 목소리가 그리는 풍경을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그들의 운명을 이어준 펜던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피아니스트 한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되찾은 신혜진이었다. 지훈아.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의 세상은 어떤 색이야?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너라는 색, 내 세상은 온통 너라는 빛으로 가득해.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적인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사랑이었다.